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다가올지도 모르는 조금은 서글프지만 희망을 찾은 이야기요. 저는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았습니다. 횟수로만 30년 셀 수 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눴죠. 특히 그분들이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하시며 울던 박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집까지 물려줬는데 결국 요양원에 계시면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라고 하셨죠. 전세금 빼서 자식 주택 청약 넣어주고 수술비 때문에 연금까지 털어들인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을 보면서 제 수첩에 항상 새겨둔 글귀가 있었어요.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정말 피와 땀으로 얻은 교훈이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제가 30년 사회복지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 튼튼하다 자부했던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 일이 되니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술 후 재활은 쉽지 않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큰아들 민수가 선뜻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맙고 좋았어요.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도 살뜰히 챙겨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왔다고 재롱을 부렸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오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도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30년간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여겨. 그동안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아픔을 이제 제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생각했습니다. 평생 노인 복지 상담을 하면서도 왜 정작 제 노후는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했을까? 후회와 자책감에 잠 못 이루던 그때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간병인을 구하자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이었고 혼자 살자니 무릎이 아직 온전치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큰아들 집에서 나오게 됐고 이번엔 작은 딸 지영이네로 가게 되었죠. 아들 민수는 제가 딸에게 간다 하니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심지어 딸에게 가면서도 어머니,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라며 요양원 얘기를 꺼내더군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유. 딸 지영이도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어요. 사위 준호의 눈빛도 싸늘해졌고요. 어느 날 밤 또다시 딸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딸이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하더군요. 마치 전날 밤에 대화를 들었을까봐 불안한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딸마저 오빠와 똑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택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요양원 비용을 단돈 2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여러분,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찾았는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희망이라도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유. 그 순간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택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죠. 사회복지사로서 오랫동안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제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요양원 비용을 단돈 월 18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병원에서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죠. 김영숙 어르신,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였는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는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통화하자. 내일 지영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해 비상벨이 있는 거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러시다면, 복지주택에 가시겠다면 그럼 기존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김 선생님이 다 도와준다고 했어. 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에 쓸쓸히 살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님, LH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한 저는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이삿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자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었으니.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받지 않았고 지영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지영아, 엄마 LH 복지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언제 이사하세요? 한 달 후에. 지금 전세 해약하고 이삿짐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야. 그렇군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첫 질문이 축하도 걱정도 아닌 전세금이라니.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래. 왜 아니, 그냥 요새 큰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그래서였군요. 제 전세금을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엄마, 전세금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느라 제 노후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정작 이제는 제 돈마저 자식들이 당연히 챙기려 한다니요. 다음 날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 축하드려요. 전세금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해서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가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자식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금에 대한 문자만 계속 왔습니다. 엄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 빼실 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ATM 기계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입주 2주 전 갑자기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를.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짐도 거의 다 정리했어. 이제 큰 가구만 처분하면 돼. 도와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써.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지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제 사업장 확장 자금도 필요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지영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영아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봤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야 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다고.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 그리고 복지주택 이사할 때 도움은 필요 없으세요? 이삿짐 센터 불렀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려요. 됐어. 김 선생님이 다 도와주기로 했어. 두 자식은 어색한 분위기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지영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단 전세금 얘기만 빼고.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상담했던 노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선생, 나는 자식들 눈치 보다가 여기 왔어요. 아파트도 다 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돈 다 줬더니 이제는 짐 취급해요. 그 말들이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으니. 입주 전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삿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 어머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알았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새집 구경은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사 끝나고 정리되면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덕분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알찼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매. 사비나님, 이렇게 또 한편의 감동적이고 중요한 이야기가 완성되었네요. 김영숙 님유리님께서 겪으신 감정의 변화와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독립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김영숙 님의 통찰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으니. 입주 전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삿짐센터 불렀어. 그래도 어머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알았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새집 구경은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사 끝나고 정리되면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 복지주택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덕분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알찼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딸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민수는 어때? 못 봐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큰아들 민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수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릇 없어질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러 명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